안녕하세요. 늘 그냥 남들 사연 틀어놓고 일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아픈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직업을 들으시면 다들 하실지 모르겠네요. 바로 제 직업은 간병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구독자님들은 뉴스나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병 일을 하면서 아마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렇게 짧은 글 실력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어요. 전 남편과는 좋지 않은 일로 헤어지게 되었지요. 남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그래도 잘 지내보겠다고 다분히 신경을 썼어요. 그러나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군요. 계속해서 손을 올리는 남편을 전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날 바로 집을 나와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에게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오명을 남기기 싫어서 굳굳이 참고 있었던 건데 도저히 이 아이를 전 남편의 밑에서 키우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괜히 내가 참았다가 아이마저 나와 같은 불행을 겪을까 두려웠어요. 그리 집을 나왔지만 따로 갈 곳은 없었죠. 친정에 연락을 해도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기에 나마저 덤으로 얹혀 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살아보자 노력했죠. 하지만 이날의 제 선택을 전 후회하는 날이 오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남자가 집에 들어왔으면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는 못할 망정. 너 지금 뱃속에 애 들어있다고 나한테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뱃속에 애 있는 게 뭐 대수라고. 빨리 나가서 밥상이나 차려와. 늦게 들어온 지아비 챙길 생각은 않고. 에이. 여보, 나 정말 오늘은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딱 오늘만 밖에서 저녁 나가서 먹고 오면 안 될까? 나도 몸만 괜찮으면 당신 밥 차려주지. 뭐? 지금 일하고 온 나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집에 앉아 있으면서 숟가락 들 힘은 있어서 이렇게 점심은 잡섰어. 애 뱉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야, 유난은. 빨리 나가서 안 차려와? 확씨. 이런 일이 일상이었던지라 어찌 집에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저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임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아이를 가진 후에 무거워진 몸으로 뭘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란 걸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가 얌전해서 엄마를 덜 괴롭힐 순 있겠지만 그래도 입덧이나 이런 부분이 심하면 일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저보고 돈도 안 벌어오는데 밥은 먹는다며 저런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인 전 남편을 정말 참을 수 없었죠. 아무튼 이렇게 집을 나온 저는 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일을 했어요. 이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당시에 적지 않은 나이였던 저를 받아주는 곳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넙죽 일을 받아 있었어요. 그때 친해진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저희 옆집에 사는 언니였죠. 그 언니에겐 제 아이 또래의 자식이 있어서 그런지 이야기가 참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 과거의 전 남편과는 달리 자상한 성격을 가진 언니의 남편도 있었고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라면 내 아이를 맡겨도 잘 보살펴 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 마음 놓고 제 아이를 언니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언니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언니가 제 아이를 봐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했을 테고 맘껏 놀고 싶은 아이를 제 옆에 딱 붙여두지 않아도 되고 혼내는 일도 생기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언니, 매번 이렇게 애를 맡겨둬서 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언니 볼 면목이 없다. 아유, 그냥 내 자식 돌보면서 겸사겸사 네 아들도 봐주는 거지. 둘이 같은 나이고 하니까 같이 자라서 나중에 소꿉친구처럼 잘 지내면 좋잖아. 너랑 나 사이도 그렇고.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매번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저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지라 제 아들을 봐주는 언니에게 항상 고마움의 표시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로는 항상 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잘 자라 어느덧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아직 저학년인지라 눈을 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주었다 싶어서 뿌듯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일이 생긴 겁니다. 그날은 언니가 가족 모두와 외식을 하러 나간다고 말한 날이었어요. 전 어김없이 일을 하러 일찍부터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오늘 우리의 생일이라서 말이야. 외식하려고 하는데 지훈이랑 같이 요 근처에 백화점 가도 되니? 멀진 않아. 괜히 우리 애만 맛있는 거 먹이고 그러면 내가 영 기분이 찝찝해서. 아, 오늘 벌써 영진이 생일이던가요? 나중에 올 때 선물이라도 하나 사서 들어와야겠네요. 저야 지훈이도 데려가서 맛있는 밥 사준다고 하니 고맙죠, 언니. 그럼 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본인 가족들이 모두 외출할 거라고 혼자 남아있을 내 아들 지훈이가 걱정된다는 언니가 직접 챙겨주겠다 말하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근처에 좋은 백화점 하나가 생겼는데 거기서 밥을 먹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런 언니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라 언니의 손에 돈을 좀 쥐어주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일을 거의 마쳐갈 즈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발신자는 언니더군요. 예, 어쩜 좋니? 어쩜 좋아. 글쎄 지훈이가. 왜요? 우리 지훈이가 뭘 어쨌는데요? 무슨 사고라도 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가 지금 사라졌어. 일단 애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몇 시간째 찾고 있는데 애를 찾았다는 소식이 없어. 발견한 직후에 내가 백화점 미아 방송도 부탁하고 그러긴 했는데. 네? 지훈이가 사라지다니요. 그럴 리 없는데. 제가 누누이 어른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근방에 게임기 같은 곳이라던가 로봇 완구 파는 그런 곳은 찾아봤어요? 아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요. 경찰들 내가 갈 때까지 잡아두고 있어봐. 전 그날 헐레벌떡 상사에게 사유를 말하고 언니가 외식을 했다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설명을 했는지 아직도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렇게 도착한 백화점에는 언니 말대로 경찰이 와서 뭔가 찾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게다가 이미 한 번 수색을 한 상태인지 현장은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난장판이었어요. 아유, 오늘 내 생일인데 이게 뭐야? 왜 지훈이 없어졌다고 우리 맛있는 거 못 먹으러 가는데?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지금 친구가 사라졌다잖아. 애가 이렇게 철이 없는데 당신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거 맞아? 어딘가 자상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남자와 어린 나이에 맞는 땡깡을 부리고 있는 언니의 아들. 언니의 발밑에 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고 있는 애를 언니는 겨우 달래고 있었고 자상하다는 그 남편은 애 앞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귀찮다는 내색이 역력하더군요. 언니는 이내 내가 도착한 걸 발견했고 자기 가족들을 제쳐둔 채 바로 제게 달려와서 매달려 울더군요. 정작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내가 다 미안. 내가 잘못해서 치훈이가.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러다 우리 치훈이 못 찾으면 어떡해. 어떡하냐고. 언니, 일단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경찰 선생님들 믿고 기다려보자.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약한 아이로 나 키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강하게 키운 내 아들이라고. 어딘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당시엔 이게 이상하다는 기운도 못 느꼈어요.
내 아들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정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언니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꾹 눈물을 삼킨 채 기다려달라는 경찰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지훈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전 더 이상 경찰만 믿고 기다려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발에 땀이 나도록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이 중 어느 누구라도 내 아들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제 아들의 소식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다 했습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내 아들을 찾았고 있는 신 없는 신 가리지 않고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제발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죠. 그렇다고 제 아들이 제 옆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요. 아들이 제 옆에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사는 세상이 전부 무채색으로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항상 밟던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어떻게든 힘이 나게 해주겠다면서 많은 일을 해주었지만 그 무엇도 제 마음을 달랠 순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한 것은 매번 지훈이를 돌봐주던 친한 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매번 찾아와서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윽박지르며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런 허망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아랫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하루는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에잉, 젊은 것이 벌써부터 왜 그렇게 세상 다 산 눈빛을 하고 그래? 뭐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잃어버린 네 아이가 돌아오기나 한데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야. 그냥 잘 살겠거니 생각하고 지내야지. 어르신,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밥을 잘 먹고 지낼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 못해요.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괜스레 어르신의 말에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그럼 그 잃어버렸다는 애가 너 잘못되라 기도하고 다닌다 하든 왜 그리 사람이 미련해? 어딘가 잘 살고 있을 네 아들 녀석도 이렇게 생각할 거다. 난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야. 아이 궁상은 이제 그만 떠라. 그 정도면 충분히 됐다. 궁상은요. 제 아들 빈몸으로 사라졌어요. 제가 그 작은 손에 용돈도 충분히 쥐어주지 못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사람이 그렇게 화라도 내고 살아야지. 아이 그냥 속으로 꽁하니 참고 있으면 병난다 이거사. 그러니 너도 이제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봐. 애를 찾아도 네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네 아들 녀석도 다행이다 생각할 거 아니냐. 역시 어른들의 지혜란 건 무시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 어르신의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지훈이를 기다리자 결심했거든요. 그래, 우리 지훈이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어르신 말처럼 내가 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더 지훈이한테 안 좋은 일이 될지도 몰라. 지훈아, 엄마란 사람이 아들이 잘 못 지내겠다는 생각만 하고 정말 몹쓸 엄마다. 그치? 내가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야 너도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저는 어르신의 말대로 열심히 살았고 앞만 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옆을 보니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도 모아둔 돈이 제법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선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요. 정말 저로 괜찮겠어요? 전 이미 결혼한 적도 있고요. 이미 아이를 출산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비록 실종된 상태지만 듣자 하니 결혼은 처음이시라고. 아이고, 좋은 사람 찾았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당신 정도 되는 사람 만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리고 저 이미 소개해준 사람한테 다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도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제발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제가 미안해서 그래요. 정말 좋으신 분 같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 얽매여서 저처럼 안 좋은 일들 겪으실까 봐 전에 들으셨다면 제 과거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듣자하니 왜 그게 전부 당신 탓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차피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게다가 불행을 피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결정하시죠. 정말 좋은 남자죠? 이런 말을 무려 저는 첫 만남에서 들었답니다. 강단이 있는 이런 남자에게 끌리지 않을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남편과의 짧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결혼 요구에 재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만난 남편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지훈이와 다른 딸아이였죠. 이렇게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우리 지훈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쯤 되면 이제 지훈이를 보내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지금 찾는다고 해도 이미 다른 집에서 모든 과거를 잊고 잘 자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제 당신도 당신 삶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의 망령처럼 얽매여서 지낼 거야? 아니야, 우리 지훈이 엄마가 찾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지훈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애를 못 찾은 게 벌써 10여 년도 더 지났어. 이제 그만 놓아줍시다. 지훈이도 그걸 바라지 않겠어? 이날 저는 남편의 품에서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렴풋이 우리 지훈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남편이 꿰뚫어 보고선 갈팡질팡하는 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여 준 건지도 모르죠.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해요. 남편은 그런 자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서 어렵게 지훈이의 사망 처리를 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만 아는 자그마한 묘도 만들어서 매년 지훈이의 생일에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점점 지훈이는 제 마음으로 묻으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과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길어서 지루하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정말 제가 겪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훈이를 묻겠다 생각한 호기로운 시절을 지나 나이가 점차 들어가니 점점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기 시작하더군요. 배움의 문턱이 높아 얼마 배우지 못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기 시작했고 받는 임금도 예전과 달리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마냥 남편에게만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부랴부랴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그렇게 접하게 된 일이 바로 처음에 말했던 제 직업 간병일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제가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다 하니 정보를 주더군요. 그 정보로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비가 상하는 일이 많았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일을 해서 몇 년이라는 경력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번 간병일을 맡게 되었어요. 간병일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번에 지인에게서 받은 곳은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업 회장님이라도 되나 싶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기가 눌렸었죠. 하여튼 이렇게 내가 일을 열심히 오래 하고 있으니 아는 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서로 소개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제게 이 대저택 회장님 간병일을 맡긴 사람도 저랑 정말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좋은 자리 하나 소개해 줄까 하는데 시간 있어? 왜 언니도 알지? 내가 간병한다던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 회장님 말이야. 그분이 나이에 비해서는 엄청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시거든.
다만 젊은 나이에 벌써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게 문제지만. 어머,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리 안 좋대? 그런데 왜 그런 자리를 나한테 넘기려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괜히 나한테 양보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유, 그게 말이야. 나도 웬만해선 그냥 그 일 계속하고 싶은데 그 집 사모님이 워낙 별나서 말이야. 나랑은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언니랑은 잘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얘는 너도 힘들다는 자리를 나한테 왜 넘기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꾹 참고 거기서 더 일해봐. 거기 보수도 꽤 괜찮다면서. 아유, 내가 정말 보수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일한 거야. 이러다 회장님이 아니라 내가 병 생기겠다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좋은 자리라서 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데 나 조금 섭섭해 언니? 게다가 저번에 언니가 돈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 생각에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얘는 뭘 섭섭까지 해.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알았어. 고마워.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한번 받아서 잘해볼게 그럼.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터놓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였기에 지인은 제가 돈이 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충분히 버틸 수 있었을 텐데도 저한테 일을 넘기게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제 팔자가 상팔자였기에 전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인의 친절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회 초년생인 딸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급전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평소에 과소비를 하지 않던 저희였지만 결혼은 좀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언니, 이번에 딸이 결혼한다면서 언니 닥달했다며. 아유, 기집애. 자기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아니, 그래도 부모한테 잘하겠다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 찾아서 나간 애니까 오히려 지금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급전이 필요하던데 어떡하니? 언니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참 바보 같다니까. 아무튼 요즘 직구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돈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에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언니한테 일 양보하는 거 아니야. 사모님은 아유 몰라 아무튼 언니가 어떻게 잘해봐. 그래 너무 고마워. 내가 괜히 너 일 잘하고 있는 자리를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꾸준히 하던 곳이잖아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애들은 아직 돈 얘기를 속삭이는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 사는 게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중에 언니가 더 잘 나가면 더 좋은 자리 소개해주면 되잖아. 나도 이득 보고 언니도 돕는 거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하러 가. 딸 결혼은 잘 준비해서 보내줘야지. 보호자라는 사모님의 성격이 별로 좋지 않다 말하는 지인의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지만 평소에 지인이 그 집에서 간병 일을 하고 받는 보수를 알고 있었기에 가만히 일을 넘겨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안 받겠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찝찝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보통의 간병일보다 그 집에서 주는 보수가 거의 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 돈을 같은 시간 일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느 누가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어차피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말이에요. 급전이 필요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대저택은 정말 말로만 듣던 그런 대저택 느낌이 아니었어요. 정말 으리으리한 곳이었죠. 그저 밖에서 살짝 보이는 안쪽 풍경만 보더라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정원은 굉장히 넓고 심지어 이 집의 현관은 도대체 어딘가 싶을 정도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집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저는 심호흡을 천천히 하고선 현관 옆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 간병일을 맡게 된 사람이에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봐야 하는 환자는 어디 있나요? 제가 따로 알아둘 주의사항 같은 내용은 어떻게?
이봐요. 일을 하러 오셨으면 그냥 들어와서 말을 해야죠. 그렇게 밖에서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저희 집이 무슨 집안인 줄 알고. 아무튼 그렇게 밖에 세워두고 서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니까 문 열어드릴게요. 안쪽에서 들어와서 이야기하시죠.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지인이 말했던 사모님의 면모가 보이는 것 같더군요. 전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저택 안에는 꽤 넓은 부지로 되어 있더군요. 저 멀리 집 현관이 보였는데 그곳까지는 꽤 걸어가야 하더라고요. 가는 길이 그렇게 심심하지는 않아서 좋았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원에 꽤 많은 공을 들이는지 꽃과 나무들로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현관을 향해 걷고 있는데 거의 다 닿을 무렵에 노란 꽃들이 가득한 화단을 지나게 되었어요. 자세하게 보니 평소에 남편이 자주 사주었던 노란 수선화가 예쁘게 피어 있더군요. 노란 수선화의 꽃말이 사랑해달라는 말이라며 본인도 사랑해달라던 남편이 항상 손에 들고 오던 예쁜 꽃이었죠. 이 집 회장님도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나 보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정원 구경에 한눈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저 멀리서 한 여성이 다가오더군요. 여기서 뭐해요? 뭐하느라 이렇게 꿈을 대느냔 말이에요. 우리 회장님 정말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늦장 부리거나 하면 화내실지도 모른다고요. 빨리나 따라오세요. 전 그런 사모님의 재촉에 네네 하면서 쫄쫄 뒤를 따라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거실이 먼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취미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더군요. 악기에 많은 미술품이 여기저기 전시되어 있고 한켠에는 골프채도 여러 개 놓여 있었죠. 게다가 제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한눈을 파니 사모님이란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제 팔 한쪽을 세게 붙들고 이끌더군요. 정말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한눈 파는 사람한테 내 남편 맡기겠어요? 당신 여기 정말 일하러 온 거 맞아? 빨리 당신 간병할 사람이나 보러 가자고요. 사모님은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런 되걸 같은 집에서 살아도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방으로 향했죠. 밖에서도 정말 큰 곳이구나 싶었는데 안에 들어오니 그 크기가 실감이 되더군요. 서재를 지나 도착한 대걸 같은 안방에는 젊은 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가만히 누워있더군요. 이미 누군가 다녀갔는지 한쪽에는 링거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이란 사람은 잡고 있던 내 손을 탁 놓고는 종종 걸음을 해서 침대로 다가가더니 저를 대할 때와는 달리 콧소리를 내며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부터 새로 일하신다는 이모님 오셨어요. 어서 눈 좀 뜨고 일어나 봐.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이러면 되겠어요? 서로 존대를 하는 부부인가 보다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귓가에 말을 걸어도 누워있던 남자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러자 답답했는지 보호자는 대뜸 저를 힐끗 보면서 말했습니다. A가 아까 약을 먹더니 정신을 못 차리나 보네요. 아무튼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우리 회장님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전 지금부터 일정이 있어서 잠시 나가야 하거든요. 제가 워낙 바쁜 몸이라서 집에 없을 때가 많으니까 없다고 괜히 꾀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여기 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모라는 사람은 제가 방금까지 보인 모습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생각했는지 방을 나갈 때까지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고 나가더군요. 기분은 찝찝했지만 어쨌든 일이다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이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이라는 사람을 보고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지금까지 죽었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내 아들과 닮은 사람이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아들이라 의심하게 된 연유는 바로 아들에게 있는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특이하게도 얼굴에 역삼각형처럼 점이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가릴 수도 없는 볼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면서 시무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이 누워있는 회장이라는 사람 얼굴에도 똑같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점이라는 게 살다가도 생기곤 하지만 이렇게 특이하다면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가만히 놔두었다는 건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에 내 아들처럼 여겨지는 이 회장이라는 사람을 아주 잘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생각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무렵 회장이란 사람을 돌보며 저는 조금 특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이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가 입양된 사람이라 말하더군요. 두 달이란 시간에 저한테 정이라도 들었는지 자기 이야기를 덜컥하는 회장의 말에 전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제가 어렸을 적이 어렴풋이 기억나곤 합니다. 사실 전 입양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친어머니가 정말 저한테 잘해줬는데도 새로운 가족에게 쉽게 정을 붙이기 어려웠죠.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외국인이라 말도 제대로 통하질 않았으니 말이에요. 입양아요? 그럼 이전 친어머니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건가요? 얼굴이나 특징 같은 뭐 그런 것들이요. 글쎄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말이에요. 아무튼 새 가족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문화도 전혀 달랐으니 어릴 때 배웠던 예절은 다른 점이 너무 많았죠. 아마 나한테 잘해준다는 그런 기색을 느끼지 못했으면 한참 엇나갈 뻔했어요. 어머나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그런데 어쩌다가 친부모님이랑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그때가 아마 갓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이었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옆집 친구라는 애가 생일이라는 소식에 그 가족과 같이 외식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놓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불안감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끝내 집을 찾아갈 수 없었죠. 회장이란 사람과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전 순간 아들이 사라졌던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였으니 말이에요. 집을 찾겠다 나서서 못 찾고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고 다녔는데 어떤 성인 남자가 덥석 제 손을 잡고 어느 시설에 데려다 주더군요. 아마도 저를 길 잃은 고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새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는 괜찮으셨던 건가요? 그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주변 어른들을 붙잡고 계속 말했죠. 나한테는 엄마가 있다. 나는 길을 잃었다. 엄마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엄마라는 사람이 널 버리고 간 거라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끝내 저를 찾지 않는 엄마에게 날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을 왜 못 찾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에야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 회장님은 당황하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실패하곤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 회장님에게 전 말했죠. 회장님이 과연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장님의 친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 기억하고 있는 거지? 어? 제 말에 회장님은 멍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수장답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하더군요. 당신이 내 친어머니라고요? 그럼 왜 그때 절 버리고 가셨나요? 왜 절 찾지 않았냐고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저랑 친자 검사라도 하러 가요. 지금 당장. 저는 자신을 버렸다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
다행히도 회장님과 저는 가족 관계라는 판명이 났고 검사 결과지를 계속 보고 있던 제 아들, 회장님도 저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죠. 도대체 왜 날 찾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이라면 당연히 절 찾으셨어야죠. 그 옆집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데. 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옛날에 친했던 언니의 소식에 물음표가 떠오르더군요. 이렇게 트인 공간에서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며 아들을 달랬고,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다행히 제 말을 따라주었어요. 서재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옆집의 아들을 자주 봐주던 친한 언니는 제 아들을 봐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괴롭혔던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그 일에 그녀의 가족 모두가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전 정말로 넋이 나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유,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네가 말만 했다면, 그랬다면 난 무리해서라도 널 그 집에 맡기고 다니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왜?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압박을 넣고 다녔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한테 한 행동을 엄마한테 말하면 저와 엄마 둘 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협박까지 했었다고요. 뭐? 어린 너한테 협박까지 했다고? 그럼 그날 백화점에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저번에 분명 그 사람들이 잠시 사라져서 놀란 마음에 집을 찾아다녔다고 했잖아. 그날 백화점 말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나 같은 거지는 자신들이 밥 먹는 사이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전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 사람들은 절 찾지 않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직접 가게에 들어가서 그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옆집 식구들을 찾겠다고 나서다가 그랬던 거니?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러진 않죠. 그 사람들이 날 괴롭혔으니 그저 집에 돌아가서 난 엄마랑 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라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내가 분명 너한테 말했잖아. 길을 잃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말이야. 그랬으면 이 엄마가 널 찾아갔을 거 아니니.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날 나한테 했던 말을 들으면 당신도 저를 분명 이해할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엄마한테 만에 하나 연락이라도 하면 저를 어디서도 찾지 못하게 꽁꽁 숨겨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 집을 찾겠다 나선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요. 충격적이었죠. 이런 뒷이야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으니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 내 자식 잘 돌봐달라 줬던 돈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옆집 언니는 생각보다 사치를 자주 하던 사람이었어요. 버는 돈에 비해서 말이죠. 아마 내 돈도 다 그 부부의 유흥에 사용되었다는 걸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 자식은 방구석에서 그들의 협박에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양부모님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는 그 사람들의 정보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가족 모두가 전과범이더군요. 남편은 전과가 수두룩하고 그 자식이라는 놈도 얼마 전까지 사기로 감방까지 갔다 온 건 알고 계세요? 참 부끄러운 건 말이에요. 전 그때 아들을 잃어버린 이후로 그 친한 언니라는 사람의 소식을 일부러 끊고 살았어요. 그 언니 얼굴만 봐도 아들 생각이 났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생각에 더 발걸음하기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아들에게 모든 일의 전말을 전해 듣고 전 당장에 지금까지의 일을 듣기 위해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아들이 몇 년 전에 그 집구석 뒷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 정보들이 있어 그 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받더라고요.
간만에 연락해서 대뜸 그때 일을 자세히 말하라 하면 경계를 할까 싶어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나 하자 불렀죠. 그리고 그 날짜는 아들에게도 미리 전달을 했습니다. 아들은 병으로 편치 않은 몸이지만 본인도 그때 일을 용서할 수 없다며 복수의 의지를 불태웠거든요.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오랜만에 우리 만나서 식사나 한번 해요. 차도 마시고. 아이고, 야, 오랜만이다. 그간 잘 지내고 있었어? 너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왜 나한테 청첩장 안 보냈니? 나 너무 섭섭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보내겠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그냥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했어.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보는 거죠? 이렇게 만난 언니의 입에서 저는 그날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나 아들 찾았다는 소식은 들었어? 우리 아들 엄청 잘 나가고 있던 거 있지? 집도 으리으리한 곳에 살고 있고 말이야. 어머, 그게 정말이니? 예,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지금 얼만큼 잘 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 어릴 때 내가 자기 열심히 봐준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대. 낳아준 사람도 부모지만 돌봐준 사람도 거의 부모라고 하잖아. 언니의 가식적인 모습은 토할 만큼 역겨웠지만 굳굳이 참고 아들이 제게 말해줬던 계획대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요즘 뭐 큰 사업하고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나를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나한테 뭐 좀 준다고 하잖아. 어? 네가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 옆집 주접이가 말했구나. 별건 없고 내가 너 오랜만에 연락 와서 이미 좋은 소식 들려주려고 안 그래도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왔지. 여기 서류 보면 알겠지만 간단히 투자만 하면 부동산으로 큰 돈 벌 수 있다는 내용이야. 어머, 그게 정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얘는 돈은 클수록 좋겠지. 이런 정보 아무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다 너. 어때? 나랑 여기 지금이라도 보러 갈래? 나 그렇게까지 투자할 만큼 돈은 없어. 그래서 말인데 뒤 좀 돌아볼래 언니? 거기엔 제가 부른 제 아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런 아들을 알아봤는지 언니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가더군요. 얘가 정말 많이도 컸네. 어릴 때도 참 훤칠하더니. 우리 애랑 동갑이었지. 너 어렸을 때 이 아줌마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생각나? 그때 생각나면 이 아줌마한테 해주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그래, 당신 얼굴 똑똑히 기억해. 어렸을 때 그렇게 괴롭혔는데 잘 기억하고 말고.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괴롭혔다니. 듣는 사람들 오해하겠다. 너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잘못했으면 훈육을 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그걸 아직도 나쁘게 생각했니? 너무 그러지 마. 아줌마도 다 널 생각해서 했던 거다. 그래서 그날 백화점에서 날 버리고 그렇게 가셨나? 잘 살고 있던 사람을 이렇게 이상가족 마냥 찢어놓고 본인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 뒤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아냐고. 저는 소리 지르는 아들의 상태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은 그런 제 걱정과는 다르게 굳은 마음으로 온 건지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들 그간 헤쳐먹은 게 정말 많더라. 당시에도 무슨 사기에 폭행에 당신 남편은 거의 뭐 프로 정가범이더만. 이번에는 뭐 부동산 기획 사기인가 그런 일도 꾸몄다면서. 그걸 우리 엄마한테도 팔아먹으려 들어. 자, 그럼 이젠 벌을 받아야지. 당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내가 여기로 다 불러왔으니까 알아서 처리하든가 말든가.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10명이 넘어 보이는 인원이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고 언니의 멱살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살려달라며 제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언니를
도와줄 마음은 없었죠.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 친한 언니라는 가면을 쓴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을 받게 만들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나섰고 대충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언니의 소식을 알려준 저와 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언니는 그날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해요. 그러니 경찰서에서 이 일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저도 경찰서를 불렀고 전 그날 언니가 제게 내밀었던 부동산 서류들과 이번 사기에 대한 증거를 모두 모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좀 말려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사람 잡겠어. 아,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쯤 되면 사람이 눈치도 채고 그래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인간 같지가 않아? 내 자식 그렇게 괴롭히고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으면 이제 그 죗값을 받아야지. 언니라는 사람이 참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구나 싶더군요. 그날 그 자리에 경찰도 함께 왔었는데 이렇게 바로 구속되어 창살 안에 있는 것을 보니 말이에요. 아무튼 언니는 20년 전에 내 아들 실종과 관련된 벌은 시간이 오래되어 받지 못했지만 이번 사기로 인해서 모든 재산의 몰수는 물론이고 감방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어서 일단은 제 속은 일부 풀렸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난 어머니가 절 그 무서운 사람들에게 맡기는 걸 보고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었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지 못한 그날부터 왜 나를 안 찾아오는지 엄청 분노했었고요. 알고 보니 그게 다 오해였던 거군요. 내가 널 어떻게 지키고 키워왔는데 널 사랑하지 않았겠니? 난 정말 그 옆집 언니가 너한테 잘하는 줄 알았어. 너도 아무 말 없이 잘 자라고 있었으니 내가 부족하지 않은 삶만 가져다 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생각만 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뭐 오래 묵은 쾌쾌한 이야기 꺼내서 뭐 하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잘 살면 되죠.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저희 가족 소개해 드릴게요. 참, 제 아들의 병은 한국에서 흔하다는 4대 암 중 하나였어요. 다행스러운 건 지금은 당장 수술을 받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운신이 불편하다는 거였지 예우는 좋은 편에 속했죠.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둔 돈을 이렇게 쓰려고 벌었나 보다 하며 호탕하게 웃는 아들이 저는 참으로 대견하게 보이더군요. 하루는 아들과 예전 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널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긴 하니? 무슨 노력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한 번도 이야기해 주신 적 없으니 저는 모르죠.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굿도 하고 신이란 신은 다 찾았던 것 같아. 절에 올라가 108배도 했었고 주말엔 매일 교회도 나갔지. 그 와중에 전단도 막 돌리러 전국을 돌아다니고. 정말 절 열심히 찾으셨던 거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요. 그런데 너도 수선화 좋아하니? 너희 정원에 노란 수선화가 가득 있던데 우리 남편도 좋아해서 자주 나한테 선물해 줬거든. 저기 수선화는 사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심어놨던 거예요. 한국에 오면서 정말 많이 찾았는데 어디에 꽁꽁 숨어서 사셨는지 발견할 수가 있어야죠. 아무튼 다시 한 번이라도 좋으니 엄마라는 사람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저렇게 심어둔 게 절이 퍼져서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지금에서야 이루어졌네요. 며느리를 생각해서 심은 수선화인 줄 알았더니 저를 생각하며 심어놓은 거라고 하니 어찌 마음이 뭉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간절함은 그 어떤 운명도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날은 집에 가서 남편 품에 안겨 펑펑 눈물을 흘려떠랬죠. 아무튼 전 부끄럽지만 다시 찾은 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 얻어서 예전보단 숨통을 트이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저택의 주인이라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 예상하신 분들에겐 좀 의아한 결말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아들이 힘들게 일군 결과를 제 욕심으로 차지하고 싶진 않았어요. 반대로 아들은 제게 뭐라도 주고 싶어 했지만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많은데 그 시간에 조금씩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만 긴 이야기 줄여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명언처럼 여러분들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매일같이 되새기어 꼭 원하는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되찾은 제 아들과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